아내 순영의 3년상을 치르고 난 며칠 뒤였을 겁니다. 제 평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2층 양옥집 대문 기둥에 기대서서 저는 멀어지는 이삿짐 트럭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 몸에서는 아직 아내의 무덤가에서 묻혀온 흙냄새가 채 가시지 않았지요. 아빠, 이제 저희랑 같이 사셔야죠. 혼자 쓸쓸하게 어떻게 지내시려고요. 하나뿐인 딸 지영이가 제 팔을 잡아 끌며 재촉했습니다. 그 말이 온전한 효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저는 차마 딸의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놈 김서방이라는 자는 번듯한 중소기업 과장이랍시고 늘 사람 좋은 웃음을 얼굴에 매달고 다녔습니다. 아버님,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저희만 믿으십시오. 지영이랑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이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차에 올랐습니다. 평생을 일궈 마련한 집을 판 목돈의 대부분은 이미 딸 부부의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손주 녀석 학원비를 대는데 쓰인 뒤였습니다. 남은 쌈짓돈이야말로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지요. 합가의 첫 딸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사위놈은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탁주를 사들고 와 술잔을 권하기도 했고 주말에는 다 같이 외식을 하며 짐짓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저는 그 연극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지기를, 아니 어쩌면 진짜가 되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성이 그러하듯 그 평화는 아주 사소한 바람 한 점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변화는 초겨울의 냉기처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으슬으슬 한기가 드는 날 제가 거실 보일러 온도를 겨우 1도 올렸을 뿐인데 사위놈은 귀신같이 알아채고 안방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아버님, 집이 아주 후끈거리네요. 요즘 가스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놈의 말투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리모컨을 내려놓았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춥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탁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나 쌉싸름한 나물 반찬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이들이 먹다 남긴 소스가 말라붙은 돈가스 조각이나 멀건 김칫국이 올랐습니다. 아버님은 이가 안 좋으시니 이런 게 드시기 편하죠? 딸 지영이는 제 눈을 피하며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는 딸의 야윈 얼굴을 보며 저는 그저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안에서 씹히는 것이 밥인지 모래알인지 아니면 제 속에서 사가 문드러지는 서름 덩어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제가 그 집의 가구가 되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제가 떡하니 앉아 있어도 딸 부부는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듯 자기들끼리만 시시덕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주 녀석은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현관에서부터 곧장 제 방으로 쌩하니 들어가 버렸지요. 이 넓고 으리으리한 아파트에서 제가 온전히 제 것인 양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안방 옆에 딸린 작은 창고 방 한 칸뿐이었습니다. 그 방에는 아내 순영의 혼수품이었던 낡은 자개장 하나가 간신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세월에 바래고 군데군데 칠이 벗겨졌지만
어두운 방 안에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자개의 꽃무늬는 제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차갑고 매끄러운 자개 표면을 어루만지며 먼저 간 아내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아내의 고운 손길과 따뜻한 채취라도 묻어 있는 듯 자개장은 제 말없는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순영아, 보고 싶구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소?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 늙은이가 이리 천덕꾸러기 신세는 아닐 텐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볼일을 보고 늦은 오후에 집에 돌아오니 제 방의 공기가 유난히 차고 휑했습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던 묵직한 존재감, 아내의 분신과도 같았던 자개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실에 있던 딸을 불렀습니다. 지영아, 방에 있던 장, 그거 어디 갔느냐? 딸은 제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그게 김서방이 집안 분위기랑 영 안 어울린다고 낡고 칙칙해서 버리는 게 낫겠다고 해서. 버렸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제게는 아내의 목숨과도 같은 그 물건을 고작 집안 분위기 따위와 맞바꾸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겉옷도 벗지 않은 채 미친 사람처럼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단지 내 재활용품 수거장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 아내의 웃음과 눈물, 우리의 젊은 날이 고스란히 담겨 있던 그 자개장이 날카로운 연장에 찍힌 듯 산산조각 난 채 폐가구 더미 위에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영롱하던 자개는 빛을 잃고 진흙탕에 처박혀 있었고 잘 벼린 나무의 결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고운 얼굴이 우리의 행복했던 시간이 그렇게 부서지는 듯한 환청이 들렸습니다.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아 있는데 끼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승용차 한 대가 제 옆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사위놈의 비웃음 섞인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거기서 뭐 하세요? 아, 그거요? 꼴 보기 싫었는데 잘 됐네요. 그깟 고물이 뭐라고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셨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위놈의 차는 매연을 한번 뿜어내고는 유유히 지하 주차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부서진 자개장 조각 앞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이, 제 자존심이, 아내와의 마지막 추억이 저렇게 박살 나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얇은 외투 속을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부서진 자개 조각 하나를 주워 품에 넣고 저는 천근만근 무거운 다리를 이끌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저를 본 사위놈은 혀를 차며 말했지요. 아버님, 이제 들어오십니까? 그깟 고물 때문에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니신 겁니까? 창피하게. 저는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에서 완전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거실에서도 저는
마치 벽에 걸린 낡은 액자처럼 존재감 없는 사물이 되어갔습니다. 제 유일한 대화 상대는 품속에 넣고 다니는 차가운 작의 조각뿐이었습니다. 그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저는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순영아, 내가 어쩌다 일이 되었을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단 말인가? 침묵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 새로운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놈이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안방에서는 지영이와 다투는 소리가 벽을 뚫고 제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당신 주식으로 날린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러게 내가 하지 말랬잖아. 같은 고성이 오갔습니다. 저는 모른 척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사위놈이 벌건 눈으로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절망의 냄새가 뒤섞여 역하게 풍겨왔지요. 그는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나 미안함이 아닌 다급한 욕망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집 팔고 남은 돈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사업 자금이라고 속이고 주식에 손을 댔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사채까지 끌어다 썼는데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의 말에 제 심장은 돌처럼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내와 약속했던 돈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돈만큼은 함부로 쓰지 말고 정 힘들 때 요양원이라도 들어갈 미천으로 삼자고 순영이가 제 손을 잡고 신신당부했던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안 된다. 그건 내게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제 단호한 대답에 사위놈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의 눈에 살기가 어렸습니다. 안 된다니요. 아버님, 지금 저희가 망하게 생겼다는데 그 돈 몇 푼이 그렇게 아까우십니까? 그 돈으로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생색 내셨던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얹혀 살면서 생색 냈다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을 팔아 이놈들의 빚을 갚아주고 남은 돈마저 탐내는 주제에 감히 제게 그런 말을 하다니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놈, 내가 어찌 그런 말을. 제가 소리치려는 순간 방문 앞에 서 있던 지영이가 울면서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이 사람 망하면 나랑 애는 어떡해. 아빠,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응? 핏줄인 딸 자식의 눈물은 제 결심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저는 정말 껍데기만 남은 늙은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안 된다. 죽어도 그 돈은 못 준다. 제 마지막 저항은 가장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제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이성을 잃은 사위놈이 제 방으로 뛰어들어와 옷가지 몇 개가 든 낡은 가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고는 제 짐가방을 복도로 내던졌습니다. 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남은 인생 전부가
내팽개쳐지는 듯 했습니다. 돈도 못 내줄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신 같은 무능한 늙은이, 더는 내 집에서 못 데리고 살아. 당장 나가. 사위놈이 악귀처럼 소리쳤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딸 지영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제발 내 딸만은 아비의 편이 되어주리라. 저 미친놈을 말려주리라.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남편의 광기 어린 폭력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동조가 사위놈의 폭언보다 수백, 수천 배는 더 아프게 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팽개쳐진 가방보다 더 초라한 몰골로 저는 신발을 꿰어 신고 묵묵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났음을 알리는 비정한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두꺼운 외투 하나 챙겨 나오지 못한 제 몸으로 살을 애는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갈 곳 없이 아파트 단지 벤치에 홀로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제가 방금 쫓겨난 집의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따뜻한 오렌지색 불빛이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니 저 안에서는 저를 내쫓은 두 인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거나 혹은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고 있겠지요. 어쩌면 저를 내쫓은 기념으로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자개 조각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모서리의 감촉만이 제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야속하게도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처지를 위로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롱하는 것인지 모를 눈송이들이 제 머리와 어깨 위로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멀어지는 의식의 끈을 붙잡은 채 눈 덮인 세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기가 제 인생의 끝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벤치에서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쏟아지는 눈은 제 머리 위에 소복이 쌓여 작은 눈사람이라도 만들 기세였고 온몸의 감각은 점차 무뎌져 갔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는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의 마감일지 모른다는 허망한 생각마저 들었지요.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끊어지는 것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동사 직전에 저를 발견한 것은 새벽 순찰을 돌던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저는 간신히 경비실 난로 옆에서 몸을 녹이고 뜨거운 물 한 잔으로 얼어붙었던 속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길바닥 인생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며칠은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에서 새우잠을 자며 버텼습니다. 땀 냄새와 퀴퀴한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저는 제 신세가 한없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쌈짓돈마저 바닥을 드러내자 저는 지하철역이나 공원 벤치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무료급식소에서 멀건국에 밥을 말아 허기를 채우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을 피해 몸을 웅크렸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집의 가장이었고 존경받는 아버지였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칠 감지 못한 머리는 기름져 떡이 졌고
남루한 행색에 사람들은 벌레 보듯 저를 피했습니다. 거울을 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의 빛을, 삶의 의욕을 모두 잃어버린 늙고 초라한 사내의 눈과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딸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제 영혼을 좀먹는 독과 같았습니다. 사위놈의 악다구니보다 저를 외면하던 딸 지영이의 그 싸늘한 침묵이 밤마다 악몽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원망과 자책이 뒤섞여 제 속을 시커멓게 태웠습니다.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유혹이 독사처럼 제 귓가에 속삭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를 하염없이 서성거리며 저 검고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까 하는 헛된 상상을 하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쑥하게 차려입은 우체국 집배원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박만수 어르신이 아니십니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박만수입니다만 무슨 일이신지요? 집배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방에서 낡고 구겨진 등기우편물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수취인 주소는 이미 오래전에 팔아버린 제 옛날 집 주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우편물이 주소지에 사람이 없어서 계속 반송되었습니다. 중요한 서류 같아서 저희가 수소문 끝에 어르신께서 이 근방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우편물을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은 XX 신도시 개발사업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신도시 개발과 저 같은 늙은이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힌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토지 수용협의 요청 및 보상 계획 안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의 파편이 있었습니다. 까마득한 젊은 시절, 아직 지영이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아내 순영이와 함께 경기도 외곽으로 바람을 쐬러 갔다가 헐값에 나온 야산 자투리 땅을 덜컥 사버렸던 일이었습니다. 여보, 나중에 우리 돈 많이 벌면 여기다 그림 같은 집 짓고 텃밭 가꾸면서 삽시다. 순영이는 소녀처럼 웃으며 말했고 저는 허허 웃으며 그러자고 약속했었지요. 하지만 팍팍한 살림의 그 약속은 잊혔고 그 쓸모없는 땅은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세금 고지서조차 날아오지 않는 맹지였기에 저는 그 땅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살았던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제가 잊고 있던 바로 그 땅이 이번에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의 핵심 상업부지로 편입되어 수용 절차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상 대상 토지 경기도 XX시 XX동산 123-4번지 총 보상 예정 금액 일금 58억 원정 58억. 58억? 저는 제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헛것을 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동그라미 개수를 하나, 둘, 셋 몇 번이고 다시 세어 보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58억? 제 평생 만져보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너덜너덜한 통지서가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한순간에 멀어지고 제 귓가에는 제 심장 소리만이 쿵, 쿵, 쿵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길바닥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위놈의 경멸 어린 눈빛, 딸의 차가운 외면, 뼛속까지 파고들던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어리석은 생각까지. 그 모든 절망의 끝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 순영이가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처럼 이 기적이 제 손에 쥐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보, 순영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은 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과 안도감,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벅찬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메마른 사막 같던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제 더러운 옷깃을 적시고 구겨진 통지서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잿빛이던 세상이 조금씩 색깔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불덩이 하나가 자리 잡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과는 다른 살아야겠다는 강렬한 생의 의지였습니다. 이렇게 무너지지 않겠다. 나를 버린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 나, 박만수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던 걸음걸이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갈 곳 없는 노숙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억 자산가 박만수였습니다. 제 인생 이막의 서곡이 가장 처절한 절망의 순간에 그렇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등기우편 한 장이 제 인생의 나침반을 180도 돌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차가운 지하철역 구석에서 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마지막 몇천 원을 털어 동네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자 지난 몇 주간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한기와 서름이 허물처럼 벗겨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더러운 때뿐만 아니라 제 영혼에 들러붙어 있던 패배감과 무력감까지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탕 안에서 몇 번이고 제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눅눅해진 통지서가 들려 있었고 그 위에 적힌 58억이라는 숫자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통지서에 적힌 개발사업단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관계를 재차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젊은 직원은 제 신원을 확인하더니 곧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된다는 친절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변호사라는 단어가 제게는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목욕탕에서 빌려 입은 옷을 걸친 채
곧장 시내에서 가장 큰 빌딩에 있다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남루한 제 행색에 안내 데스크 직원의 표정이 싸늘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토지 보상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소. 가장 유능한 변호사로 부탁합니다. 제 당당한 태도에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윤성진 실장이라는 명패를 단 반듯하고 영민해 보이는 젊은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행색을 훑어보면서도 조금의 무례함도 비치지 않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통지서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던 그의 눈이 순간 크게 뜨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엄청난 금액이군요. 그날 이후 윤 실장은 제 수족이 되어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우선적으로 융통해 주었고,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제 꼴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 빼입었습니다. 낡고 해진 잠바 대신 몸에 꼭 맞는 감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쳤고 흙먼지 묻은 운동화 대신 반짝이는 검은색 구두를 신었습니다. 이발소에 들러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고 나니 거울 속에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굶주림과 절망에 퀭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세월의 연륜과 알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시내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윤 실장이 예약해둔 스위트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푹신한 카펫,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 그리고 제 몸 하나 뉘이기에도 벅찼던 창고 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넓고 아늑한 침대. 저는 그 침대 위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딱딱한 벤치 위에서 별을 이불 삼아 잠들었던 제가 이제는 구름 위에 누운 듯한 호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누려야 할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며칠간 호텔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기력을 회복한 뒤 저는 윤 실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노숙하던 시절 차가운 빵 한 조각을 나눠주었던 젊은 노숙인과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던 아파트 경비원을 찾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윤 실장은 며칠 만에 그들을 찾아냈고 저는 그들을 호텔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타난 그들에게 저는 두둑한 현금 봉투와 함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베풀어 주신 온정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 말에 그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보상금 절차가 마무리되고 제 통장에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액수의 돈이 찍혔습니다. 윤 실장은 제게 안전한 자산관리 계획을 브리핑했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윤 실장, 내가 쫓겨났던 그 아파트 단지 기억하시오? 네, 어르신. 물론입니다. 그 아파트가 정면으로 내려다 보이는 곳에 가장 높고 좋은 집이 있거든. 그걸 삽시다. 제 말에 윤 실장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제 의도를 파악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가 쫓겨났던 바로 그 아파트 단지가 장난감처럼 작게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 펜트하우스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저를 쫓아낸 치욕의 공간이 아니라 제 성공을 증명하는 하나의 풍경이 된 셈입니다. 한편 제 딸과 사위놈은 제가 사라진 뒤로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어디선가 얼어 죽었거나 굶어 죽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겠지요. 아니, 어쩌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제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쯤 빚독촉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상상하니 묘한 쾌감이 느껴지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새로 이사한 펜트하우스의 넓은 테라스에 섰습니다. 손에는 값비싼 와인이 담긴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 멀리 제가 한때 살았던 그리고 쫓겨났던 딸의 아파트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향해 나지막이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이놈들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제 목소리는 낮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얼굴에는 지난날의 서름이나 분노가 아닌 차갑고 냉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혹독하게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은 꿈결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저녁이 되면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저를 위해 반짝이는 보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보일러 온도를 걱정하거나 식은 밥을 꾸역꾸역 넘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 호텔 출신 요리사가 만들어 주었고 입고 싶은 옷은 윤 실장이 계절마다 최고급으로 맞춰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과 자존감을 보상받으려는 듯 저는 스스로를 박 회장이라 칭하며 그 호사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차가운 웅덩이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웅덩이의 이름은 바로 딸 부부였습니다. 저는 윤 실장을 통해 그들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위놈 김정우는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붉은 페인트로 빚 독촉 글씨를 써놓는 통에 돈내 망신거리가 되었다더군요. 결국 그들은 정든 아파트를 헐값에 처분하고 어디 변두리의 허름한 월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쫓겨났던 바로 그 집에서 이제는 그들이 쫓겨난 셈이니 세상이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 지영이는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한때는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드나들던 아이가 이제는 동네 마트 계산대에 앉아 뻣뻣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고된 노동에 손마디가 굵어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 얼굴은 푸석해졌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쌤통이다 싶은 통쾌함이 치밀어 오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핏줄에 대한 연민인지 모를 씁쓸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씁쓸함은 이내 저를 길바닥으로 내쫓던 그들의 냉혹한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싸늘한 분노로 변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먼저 제게 연락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제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듯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어디선가 객사라도 했을 거라 짐작하고 있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존재를 그들에게 알릴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윤 실장과 상의하여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기억하며 지역의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거액의 성금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 이름 박만수 회장을 내걸고서 말입니다. 언론은 얼굴 없는 천사의 등장을 대서특필했고 며칠 뒤 지역 신문 일면에는 제 사진과 함께 수십억 원대 토지 보상금으로 화제가 된 박만수 회장 불우이웃 돕기 성금 10억 쾌척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저는 그 신문을 여러 부 사서 제 펜트하우스 거실 테이블 위에 보란 듯이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지 이틀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박지영이라는 분과 김정훈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회장님의 따님과 사위분이라고 하시는데 올려보낼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사람들 모르오. 당장 돌려보내시오.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로비에 설치된 CCTV 화면으로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익은 두 얼굴이 보였습니다.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딸 지영이와 초조하고 비굴한 표정의 사위놈이었습니다. 그들은 경호원에게 가로막힌 채 애처롭게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을 보니 아버님 잘못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와인 잔을 기울이며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를 내쫓을 때는 그리도 당당하고 기세등등하던 자들이 이제는 낡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호텔 로비에서 쩔쩔매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버린 아버지가 자신들을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 절박함이 화면을 뚫고 제게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실랑이 하던 그들은 결국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쫓겨나듯 호텔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호텔 회전문을 빠져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어찌나 초라하고 가련하던지요. 지영이는 돌아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훔치는 듯했고 사위놈은 분한 듯 주먹으로 제 허벅지를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간사함과 이기심에 대한 허탈한 조소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돈 없는 늙은이였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자들이 제가 돈벼락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귀신같이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꼴이라니. 만약 제가 여전히 길바닥을 헤매고 있었다면 저들은 과연 저를 찾아 나섰을까요? 천만에요. 아마 제 사망 신고를 언제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이나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제 머리를 식혀주었습니다. 저 멀리 이제는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들이 살고 있을 허름한 동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정심은 눈곱만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싸움에 대한 비정한 각오만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는 알게 되겠지. 너희가 버린 것이 단순히 늙은 아비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너희가 걷어찬 것이 너희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말이다. 저는 빈 와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텅 빈 펜트하우스를 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과응보라는 잔인한 연극의 이막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딸 부부의 연락은 집요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호텔로 전화를 걸어왔고 제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어찌 알았는지 쉴 새 없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얼굴만이라도 한번 뵙게 해주세요. 장인어른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같은 애원의 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은 강물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연락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절박함은 제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반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 돈을 향한 탐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의 애원에 휘둘리는 대신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평생 자식과 가정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젊은 시절부터 막연히 꿈꿔왔던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을 예약한 것이었습니다. 윤 실장은 제 건강을 염려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 눈으로 넓은 세상을 보고 싶소.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잊고 있던 또 다른 꿈을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색소폰 연주를 들으며 언젠가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실력 있는 연주자를 개인 교사로 초빙했습니다. 처음에는 삑삑거리는 소리만 났지만 매일 꾸준히 연습하니 어느새 서툴게나마 한 곡조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제가 직접 연주하는 마이 웨이를 들을 때면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된 듯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취미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동년배의 성공한 사업가들과 어울리며 골프를 배우기도 하고 미술관 VVIP 행사에 참석해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제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재의 박만수 회장을 존중하고 그의 지혜와 연륜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으로 치유된다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났고 저는 잃어버렸던 인간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반면 제가 그렇게 빛나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딸 부부는 점점 더 깊은 어둠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윤 실장이 전해주는 소식에 따르면 그들은 결국 월세마저 감당하지 못해 보증금도 없는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사위놈은 일용직 노동판을 전전했지만 술만 마시면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며 지영이에게 폭언을 퍼붓는다고 했습니다. 다 당신 아버지 때문이야. 그 영감탱이가 진작 돈을 줬으면 우리가 이 꼴은 안 났을 거 아냐.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그 비겁함과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지영이는 남편의 폭언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아이를 데리고 친정엄마, 즉 제 아내의 여동생인 처제에게로 도망쳤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부부 사이는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자선 파티가 열렸습니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공식 행사였지요. 수많은 명사와 언론이 모인 화려한 파티장이었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 재단 설립의 취지를 설명하고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연설을 막 마쳤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파티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경호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허름한 차림의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영이와 사위놈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았는지 그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과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이르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영이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사위놈은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장인어른,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라도 장인어른께 진 빚을 다 갚겠습니다.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순간 파티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내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와 제 발치에 엎드려 비는 두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 방법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했겠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빌면 체면을 중시하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받아줄 것이라고 계산했을 겁니다. 저는 아무 표정 없이 바닥에 엎드린 그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과연 진심일까? 저 눈물 속에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아비에 대한 미안함이 단 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을까? 아니, 저것은 명백한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제 돈을 향한 처절한 연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고쳐 잡았습니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고 제 입술에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제 발치에 엎드린 두 사람을,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저기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저 두 사람.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지영이와 사위놈은 이제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찬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화려했던 파티장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제 발치에 엎드려 있던 지영이와 사위놈의 얼굴에서 기대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처절한 절망이 뒤섞여 나타났습니다. 지영이는 아빠?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지만 저는 그 애처로운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던 카메라 플래시마저 순간 멈칫하는 듯 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상황을 파악한 경호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여 두 사람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사위놈은 장인어른, 왜 이러십니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라며 발버둥 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지영이는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파티장 바닥에 주저앉았고 결국 들것에 실려 나가야 했습니다. 그날의 소동은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가심란을 장식했습니다. 박만수 회장 자선 파티 소동, 친딸 부부의 눈물 어린 호소 외면, 비정한 아버지인가, 숨겨진 사연이 있나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소란이 제가 계획한 마지막 장을 위한 훌륭한 무대 장치가 되어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윤 실장을 통해 딸 부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내 사무실로 오라는 전갈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마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공개적인 망신을 주긴 했지만 결국 핏줄의 정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가 마음을 돌렸을 것이라 지레짐작했겠지요. 약속한 날 두 사람은 초췌한 모습으로 제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에는 마지막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펜트하우스 꼭대기층에 마련된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사무실의 회장석에 앉아 그들을 맞았습니다. 앉아라. 제 차가운 목소리에 두 사람은 마주 앉은 소파에 어색하게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사위놈은 감히 제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지영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얼굴로 제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테이블 위 서류철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님, 보일러 좀 그만 트세요. 난방비가 얼만 줄 아세요? 그깟 고물이 뭐라고. 꼴 보기 싫었는데 잘 됐네. 돈도 못 내줄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녹음기에서는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사위놈이 제게 퍼부었던 폭언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살면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낡은 녹음기를 품속에 숨겨두었던 것이 이렇게 쓰일 줄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사위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지영이의 어깨는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끄고 다음으로 CCTV 영상이 담긴 태블릿 PC를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살던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장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산산조각난 자개장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제 모습과 그 옆을 지나가며 비웃음을 날리던 사위놈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기억나느냐? 제 물음에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서류 몇 장을 꺼내 그들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길바닥에 나앉은 이후에 제 행적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찜질방 결제 내역, 무료급식소 배식 기록, 그리고 저를 발견했던 경비원의 진술서까지 모든 증거를 제시한 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시를 내려다보며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나 슬픔이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차가운 평온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길바닥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을 때 너희는 뭘 했지? 내가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갈 때 너희는 내 생각이나 한번 해보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바랐던 것이 과연 돈이었을까? 아니,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와 식지 않은 밥 한 그릇이었다. 아비로서의 최소한의 존중, 그거 하나면 좋겠다. 하지만 너희는 내게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지.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버렸다. 아비가 아니라 돈 안 나오는 짐 덩어리라 생각하고 내다 버린 게지. 이제 와서 내가 돈벼락을 맞으니 그 돈이 탐이 나서 다시 아비로 삼고 싶은 것이냐? 내게 너희는 이미 그날 죽었다. 내가 자개장과 함께 길바닥에 내쳐졌던 그날, 내 마음속에서 너희는 이미 장례를 치렀단 말이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 2개를 그들 앞에 밀었습니다. 이건 내 놈에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다. 사위놈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소송장과 함께 그동안의 폭언과 학대, 재산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딸 인생을 망친 값을 치러야지. 그리고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건 명령이다. 사위놈이 장인어른 하며 제게 달려들려 하자 사무실 문 옆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의 팔을 제 앞에 끌고 나갔습니다. 그의 비명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무실에는 저와 지영이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지영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내 제 앞으로 기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빠. 핏줄의 눈물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제 결심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남은 봉투 하나를 지영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접근금지 신청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아빠가 아니다. 제 단호한 말에 지영이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과 슬픔,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박만수 회장이다. 너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 그러니 다시는 나를 아빠라 부르지 마라. 그리고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저는 그대로 몸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등 뒤에서 지영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윤 실장이 들어와 지영이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굳게 닫히는 육중한 사무실 문소리가 우리 부녀의 인연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끝에서 저는 시원함보다는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제 남은 인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 부부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린 그날 이후 제 삶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은 것이 찾아왔습니다. 한동안은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제 등 뒤에서 들려오던 지영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고 내가 너무 모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뒤늦은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핏줄의 정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잘라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품속의 자개 조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모서리의 감촉은 제가 겪었던 설움과 치욕의 순간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길바닥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기억, 아내의 분신과도 같았던 자개장이 산산조각 나 있던 처참한 풍경,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비웃던 사위놈의 얼굴과 외면하던 딸의 침묵. 그 기억들은 제 연민을 단단한 각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은 가장 좋은 약이었습니다. 몇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제 삶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사위놈은 결국 폭행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영이는 그와 이혼하고 아이를 데리고 조용한 소도시로 내려가 작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가끔 TV 뉴스에 나오는 제 모습을 보며 말없이 눈물만 흘린다는 처제의 전언도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의 등장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희미한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게 남은 시간과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벼락을 맞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길바닥을 헤맬 때 받았던 작은 온정들을 떠올렸습니다. 빵 한 조각을 나눠주던 젊은 노숙인,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던 경비원. 그 작은 친절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윤 실장과 함께 제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만수 장학재단이었고, 다른 하나는 저처럼 홀로 된 어르신들을 위한 만수 독거노인 복지센터였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그곳에 쏟아부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게 어리석다고 했지만 저는 돈을 쌓아두는 것보다 나누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펜트하우스가 아닌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감사 편지를 보내온 학생들의 서툰 글씨를 읽을 때면 제 손주를 보는 듯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고 화투를 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잊고 있던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박 회장님이 아니라 박 어르신, 만수 형님이라 부르며 스스럼 없이 대해 주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아내 순영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깨끗하게 벌초된 무덤가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막걸리 한 잔을 올렸습니다. 순영아, 나왔소.
당신이 하늘에서 도운 덕에 나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당신이 내게 남겨준 그 땅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딸 부부를 내친 이야기,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 그리고 재단을 세운 이야기까지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 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서러움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었다는 안도감과 제 곁을 지켜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저는 문득 제 인생을 글로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파란만장했던 삶이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마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펜트하우스 서재에 앉아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 땀 흘려 집을 장만했던 기억, 지영이가 태어나던 날의 기쁨, 그리고 딸의 집으로 들어가 겪었던 서름과 길바닥을 헤매던 절망의 순간들, 기적처럼 찾아온 행운과 그 이후의 삶까지 제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한자 한자 눌러 담았습니다. 자서전의 마지막 장을 쓰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제 책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인생은 실전이었다. 그래, 제 인생은 정말 실전이었습니다. 교과서에도 없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 처절한 실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실전에서 도망치지 않았고 결국 제 힘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돈이 저를 구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구원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의 가치를 되찾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책상 위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보며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제 마음속에는 분노도 미련도 허무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겪어내고 마침내 평화를 찾은 자의 잔잔한 행복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창밖의 노을은 마치 제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위로하듯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인생은 그것으로 충분히 값지고 의미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의 파란만장한 삶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어디까지 헌신하고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는가?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벼락을 맞은 늙은이의 통쾌한 복수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한 인간이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맞서 온전한 나의 존엄성을 되찾아가는 처절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자식들은 제 아비를 헌신짝처럼 버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스스로의 오만과 탐욕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됨을 처절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해 보이지만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이처럼 서늘하게 살아 숨쉬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돈이 가져다 준 기적이 아닙니다. 박만수 씨가 되찾은 가장 큰 재산은 수십억 원의 보상금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의 가치였습니다. 그는 돈을 통해 자신을 짓밟았던 이들에게서 벗어날 힘을 얻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나눔의 기쁨과 새로운 인연 속에서 그리고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한한 용서의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모든 관계의 기본은 서로에 대한 존중임을 그의 삶은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줍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조연이 아닌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박만수 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 당연하고도 어려운 진리를 우리 가슴에 새겨줍니다.